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주도 수업 있죠? 예, 뭐 연말이라서 좀 뒤숭숭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도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했던 오늘 할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됩니다. 100페이지인데 거기 보기 앞서서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으니까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이게 두 문제의 범주라고 해서 이제 공부함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용어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공부했잖아요. 수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은 있죠. 편하게 접근해 볼 겁니다. 예,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현금 유입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현금 유출이 있었어요. 유입은 뭐였습니까? 들어오는 수익이다. 유출은 투자 금액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투자 금액을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1년 후에 유입은 6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할인율을 드립니다. 할인율을 10% 드리면 이거 가지고 수년가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죠. 수년가는 유입의 무슨 가치에서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가를 뭐 했다? 공제했다 그랬으니까 수년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수년가를 MPV라고 했고요. 자, 그럼 1년 후에 유입이 얼마예요? 6천만 원. 그럼 이게 1년 후의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를 해야 되죠. 이 현재 가치 하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6천만 원 할인 1 플러스 할인율 몇 프로? 20%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20% 얼마예요? 0.2의 1승이잖아요. 유입이 무슨 가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가 얼마를? 5천만 원. 공제 차감한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순현가다. 그러면 6천 나누기 1.2 하면 얼마가 돼요? 돈에 안 움직이잖아요. 예, 5천만 원. 6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유입 현재 가치 얼마? 5천만 원. 그럼 수년가 얼마 됐어요? 0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25의 문제예요. 이렇게 할인율 20% 주고 수년가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봤고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도 물어봤습니다. 자, IRR을 구하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IRR은 몇 프로? 내부 수익률이 뭐였던가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자,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 20%라고 있잖아요. 그 뭐 R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두 개의 값을 같게 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수년가는 얼마? 0 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R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념을 묻는 문제인 거니까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럼 IRR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20%.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 하나가 정리가 되잖아요. 수년가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할인율이 20%일 때 수년가 값이 0이면 IRR과 요구 수익률은 같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최소 요구는 충족했잖아요. 0이니까 요구는 충족했으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R값이 크면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아지는 거니까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수값은 얼마예요? 수익성 지수는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라 그랬잖아요. 유출의 현가는 여기서 얼마였고 5천만 원.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를 산수해봤더니 이게 얼마가 됐어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PI 값이 얼마 됐습니까? 1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내용은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묻고 있는 거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PI 값이 얼마 된다? 1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얼마로? 0으로 PI 값을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복잡하게 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 용어의 개념들을 정리를 잘 해주면 개론이 그렇게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비비 까가지고 뭐 시험 내고 그러진 않은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들이 비비 꼽 문제가 많아요. 예,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왔던 기출문제 문제들은 거의 90% 이상 깔끔하게 나옵니다. 뭐 지저분하게 문제 내지 않더라. 그러니까 개념에 좀 충실히 해주면 되겠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하도 부담을 많이 느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100페이지로 갑니다.
자, 100페이지에는 이제 타이틀부터 이제 보고 갈 건데 이제 공부를 하실 내용은 현금 흐름 가지고 투자 대안을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험과 수익이란 말이 보입니까? 타이틀에 가면 위험 수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투자 대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대로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라고 써놨어요? 상세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편하니까 상세의 표현은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입니다. 이건 뭐 기본으로 묻는 것이다. 자, 다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뭐라고 쓴 거예요? 상세의 의미는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더 희생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읽으면 투자 대안의 위험이 크면 그만큼 기대 수익도 크다라는 거고요. 다시 바꿔서 위험이 작으면 기대 수익도 뭐다? 작다. 다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면 그만큼 쪽박을 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라는 것을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다? 상세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을 정의를 할게요. 위험이 뭡니까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 한번 들어봤어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복잡하게 그렇게 아니고 수익의 반대말이 뭐다? 위험이다. 그럼 위험 정의합니다. 위험이 뭐예요?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다시 이게 반대라 했으니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다. 풀어서 그러면 손실의 가능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불확실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더 풀어 얘기하면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 3억인데 실제 수익이 1억밖에 아니 된다고 하면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렇습니까? 다시 기대했던 수익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위험과 수익을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가중 평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날 겁니다. 일단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인데 평균을 통해서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을 구하고 그럼 이 위험은 그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통계학에서는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기본으로 지문으로 물었던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다 뭘로 구한다? 평균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요. 위험은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지는 정도는 뭐라? 분산을 통해서 구한다. 편하게 좀 듣고 갑니다. 마음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평균값은 구해가지고요. 표기를 할 때는 이와 같이 기대 수익률 단위는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구한 분산값에다가 루트라는 건 들어보긴 했죠. 그걸 구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마음 내려놓고 구한 분산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것이 표준 편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계산기에는 일반 계산기에는 루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물어보는데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알고 간다. 예전에 분산값을 한번 구입을 하라고 시험을 내온 적이 있어요. 분산을 구하라고. 그게 22회 때 문제인데 출제자가 분산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는 바람에 문제가 엉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값에다가는 퍼센트 단위를 안 붙여요. 표준 편차에 따른 퍼센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걸 구하라는 문제 출제 가능성 높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는 말고 나중에 수준 올라가면 분산 정도 구하는 것 나중에 차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과정은 수익은 확률 분포를 통해서 뭘로 구하고 평균 표기할 때는 기대 수익률 위험을 정의했어요.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분산이나 무엇으로 구한다? 표준 편차 이렇게 지문으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분산이나 뭘로 구한다? 표준 편차로 구한다. 구하란 말은 안 한다고요. 표정은 밖에. 자, 그럼 편하게 좀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시간은 무시하고 점수 분포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A는 80점, 60점, 40점 받았고요. B는 65점, 60점, 55점 받았습니다. 세 번 시험 봤는데 시간은 제가 무시한다 그랬어요. 무시하고 그러면 A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평균 점수 어떻게 60이 나왔어요? 더해서
나누기 3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더해서 나누기 3한 거 뭐다? 산술평균. 평균 60이 됐습니다. 그럼 B도 평균이 얼마예요? 해보세요. 60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함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3개 더해서 나누기 3한 게 얼마다? 60이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A와 B는 평균이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예상 점수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 A와 B는 60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동일하겠습니까? 분포도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A는 평균 60인데 60으로부터 80 벗어나 있고 60 벗어나 있고 40 벗어나 있어야죠. 다시 평균이 얼마인데? 이 평균 60으로부터 80, 60, 40 벗어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럼 B는 60으로부터 65 벗어나 있고 60 벗어나 있고 얼마 벗어나 있어요? 55 벗어나 있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그 60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금방 이야기 공부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같긴 합니다만 위험의 차이가 있다. B가 분포도가 좁게 돼 있죠. A는 넓지요. 그 넓으면 A가 분산이 크다,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값으로부터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분산이 뭐하다? 크다, 편차가 크다. 그럼 크면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럼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B가 60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 지금 개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포도를 가지고 뭘 구하고요? 평균값을 구해서 뭘 찾고 기대 수익률을 찾고 이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하고 그럼 분산이 크면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위험이 크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면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가중평균 했잖아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편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은 지금 1차 과목이 개론과 민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개론은 40점 받았답니다. 시험장 가서. 민법은 80점. 이 점수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1차 점수는 합격이잖아요. 뭐 함정은 없어요. 자, 의심의 눈치를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 자, 두 개를 더합시다. 얼만데? 120. 나누기 두 과목 한 거 아니에요. 평균이 몇 점? 60. 이제 이렇게 평균하는 걸 무슨 평균을 한다고요? 산술 평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뀐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안 하시던가 데스크에서요? 아직 안 들으셨어요? 그냥 해보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개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때려주길 놈이에요. 예. 개론의 비중은 0.8, 민법의 비중을 0.2를 준다고 합시다.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전체 중에 0.8, 0.2 산수 한번 합시다. 48, 32, 28은 16. 이거 더해보세요. 몇 점이에요? 48점이죠.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다르면 무슨 평균? 가중평균. 다시 비중이 동일하면 산술평균이라고 쓰고요. 비중을 달리하면 가중평균이라고.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는 비중을 달리해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얘기. 이렇게 확률을 부여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건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나누기 3한 건 뭐라고 한다?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지문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가중평균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지문용으로 나중에 이걸 또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의미하는 부분을 알고 가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산이나 편차를 구하는 건 안 할 수는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확률 분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중평. 이제 그건 한번 해보러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가서 100페이지의 맨 위에 가서 타이틀이 중요하다 이고 풀어놨습니다.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란 상충관계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상충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반비례한 얘기니까. 상세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더 희생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도 그만큼 뭐한다? 커진다. 끊고 바꿔 표현하면 투자 안의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도 뭐한다? 커진다. 단골 지문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 예전에 반비례 관계라고 자꾸 물어봐요. 시험장 가면.
부의 관계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표현. 이게 자주 나왔던 지문이었고 밑에는 문제 참고로 써놓은 표현이고요. 하단부 내려갑니다. 괄호 1번 타이틀에 가시면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측정 타이틀에 밑줄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오셔야 돼. 101페이지 가시면 상단부에 표를 볼게요. 투자 수익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죠. 이제 표를 읽는 방법이 중요해요. 필표하고요. 앞으로 이름표를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칸은 경기 상황인데요. 종으로 봅니다. 경기, 호경기, 정상, 불경기 세 가지 상황을 가정을 했고 두 번째 칸으로 가보세요. 상황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확률이에요. 확률인 거니까 그러니까 호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라는 얘기고 정상일 경우가 0.4 불경기 확률이 얼마? 0.3이다. 종으로 전부 더 해보세요. 종으로 1이잖아요. 전체 중에 확률을 0.3, 0.4, 0.3을 부여한 겁니다. 가중치를 부여했고 한 칸 더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A에 대해서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호경기 때 몇 프로? 100%. 정상일 때 몇 프로? 15%. 그럼 불경기 때 마이너스 70%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돼. 이걸 확률 분포도라고 하는데 그 값 가지고 뭘 구하겠다? A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률 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가중평균. 자, 그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러 갑니다. 그럼 종전의 표를 봤을 때 경기 호경기 상황이 얼마였어요? 0.3. 그때 몇 프로라고요? 옆으로 읽으셔야 돼. 몇 프로? 100%. 0.3 곱하기 100%한 겁니다. 자, 괄호 닫고 두 번째는 정상일 확률이 얼마예요? 0.4. 그때는 몇 프로예요? 15%.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표에 옆으로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불황일 때 확률이 0.3. 그때는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70%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평균을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해서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A 부동산의 기대값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수 한번 할게요. 쓸 건 없습니다. 30% 밑에 나오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6. 여기는 마이너스 2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37은 21이잖아요. 마이너스 21이. 그러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다? 15%라는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주 만나고 시험장에도 거의 2, 3년에 한 번꼴로는 이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25회 때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이 가중평균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서는 필수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표를 볼 줄을 모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간 버벅거리는 거니까 표를 읽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단순하게 하면 확률 곱하기 뭐였어요? 기대가. 이걸 보셔야 돼. 확률 곱하기 뭐였다? 기대가. 확률 곱하기 기대값에서. 그럼 비투자 대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죠. 경기가 호황일 때 몇 프로 돼 있어요? 40%. 그럼 보통일 때 확률이 0.4 그때 몇 프로예요? 15%. 그럼 불황일 때 확률이 0.3 그때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10%예요? 마이너스 10%다. 이것도 산수 한번 합시다. 3, 4, 12. 여기는 4, 5 4 곱하기 15 0, 6. 여기는 얼마 됐어? 마이너스 3. 그럼 얘도 산수를 하면 얼마 됐어요? 15%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A와 B는 기대 수익률 값이 같잖아요. 같습니까? 그럼 실제로 투자하면 15%를 달성할 확률이 동일할 것이다? 아니다. 다시 둘 다 평균은 15는 맞지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평균으로부터 100 벗어났고 15 벗어났고 마이너스 70 벗어났지요. B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벗어나? 읽으세요. 40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0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안정적이다? 그래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 안정적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편차가 더 작다, 분산이 더 작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기대값이 같아도 B가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위험이 작다. 그렇다면 15%를 달성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 이 분산 표준 편차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거 구하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투자 대안의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뭐하다? 크다. 위험도 뭐하다? 크다. 그럼 크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산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오늘 처음 만나보긴 했으나 앞으로 좀 관심을 두고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본인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산수를 못해 하지 말고요. 밖에 나가면 스스로 계산은 잘해 또. 칼같이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산수는 표만 보고 1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안 해버리면 점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계산 문제는 본인 역량이 안 되는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던져도 돼요. 7, 8, 5, 9월 달에 가면 던지고 찍는 연습도 합니다. 찍는 연습도. 예, 그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 산수는 해야 돼. 10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전부 다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개만 맞춰도 나머지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기본 산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회색 박스 보기 전에 회색 박스에서 하나, 둘, 세 줄 올라오세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럼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다음과 같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찾았어요? 네 번째 줄입니다. 박스 사이에 다시 네 번째 줄에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추정 수익률을 뭐 했어요? 곱했잖아요. 그걸 전부 뭐 했다? 더했다. 그것을 지금 무슨 평균이란다는 얘기예요? 가정평균. 그걸 물어봤어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읽어볼게요. 각 경기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그에 해당하는 추정 수익률을 뭐 했지요? 그의 합으로 뭘 구한다?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 줄여서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에서 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색 박스 두 번째 박스 가세요.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ERA라고 돼 있잖아요. A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는 무시해도 관계없고 0.3 곱하기 100 돼 있죠.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표 봤잖아요. 경기 호황일 확률이 0.3 그때 얼마? 100%. 괄호 닫고 플러스 두 번째 0.4 곱하기 15 그렇습니까? 괄호 닫고 0.3 곱하기 마이너스 70을 해서 산수했던 몇 프로? 15%. 그럼 B도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B도 얼마가 나왔어요? 15. 그것만 보고 느껴야 돼. 그럼 평균값은 같아도 B가 더 안정적이지요? 그건 느낌 있어요? 그럼 편차가 뭐하다? 작다? 분산이 작다? 위험이 작다 그러면 15%를 달성할 가능성은 B가 더 높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쓰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으로 가세요. 괄호 2번에 위험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투자 수익이 뭐라고 써놨어요? 변동 가능성, 기대한 수익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실제 결과와 기대 예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험은 무엇으로 구한다? 맨 밑에 표 보세요. 공식은 무시하고 회색 박스에 분산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아래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공식 관심 두지 말고 위험은 분산이나 뭘로 구한다? 표준 편차라고 구한다. 오늘 그것만 아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그래서 그림은 차후에 보실 거니까 맨 밑에 그 키포인트 박스 있지요? 있나요? 예, 거기로 갑니다. 금방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도가 좁게 분포되어 있다. 좁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나 편차가 뭐하다? 작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작으니까 그럼 위험이 뭐하다? 작다. 그럼 따라서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뭐한다? 높아진다. 지금 읽고 계신 게 표준 편차 의미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중간에 그림이 하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 분포 가운데 평균이 얼마나 보여요? 15가 보이죠? 가운데 15 동그라미 치세요. A나 B나 평균이 전부 다 15인데 그럼 좌우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보이고 B가 보입니까? A 보이나요? A 동그라미 치고 그럼 A는 평균 15로부터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분산이 크다.
편차가 크다. 그럼 위험도 크다라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B 볼게요. B 찾아야 됩니다. B도 평균이 얼마? 15. 그럼 A보다는 좁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좁으면 분산이 뭐하다? 작다. 편차가 작다. 그럼 위험이 뭐하다? 작다. 그러면 A보다 B가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 보고 계신 분포도가 좌우로 대칭이 비대칭이에요. 평균 15로 좌우 대칭이죠. 이 대칭적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표에 보시면 표 위에 타이틀이 정규 분포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위험은 분산이나 뭘로 구한다.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인 걸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쓰고 정규 분포로 봤을 때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산수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요. 이제 괄호 3번 타이틀이 밑으로 갑니다.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되어 있죠. 밑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해봤어요. A와 B에 대해서 기대 수익 구해봤잖아요. 제가 옮길 겁니다. 자, 이렇게 A 투자에 대한 B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A는 15%, B도 몇 프로였어요? 9였어요. 그럼 이제 표준 편차값 제가 드립니다. A는 65%를 드리고 B는 19를 드릴게요. 자, 그럼 두 개를 좀 비교를 하는 거니까 A와 B는 기대 수익이 같지요? 같잖아요. 편차가 작은 게 어떤 거? B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게 하셔야 돼? 너무너무 잘하시네. 당연한 얘기다.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편차가 작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그럼 B를 선택하고 A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태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신가? 다시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이 어떤 걸 적은 걸 선택한다.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의 태도를 앞으로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게 동의어로 쓰면 위험 기피적 혹은 혐오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용어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다시 그럼 물어볼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전보다 지금부터 뭐다? 위험. 그럼 의미가 뭡니까 하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되도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성적인 태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 읽으세요. 그러니까 두 투자단의 기대 수익이 같으니까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 읽으세요. 기피적, 혐오적이다. 그럼 시험장에는 요것만 나와야 됩니다. 이따 언급을 제가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혹여 위험 중립형이나 위험 추구형 혹은 위험 선호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들은 현실에 없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시험장에 나오면 전부 엉터리란 말입니다. 우리 시험장에 등장하는 지문은 뭐만 등장한다? 위험 회피형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거예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막 질르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다시 위험을 피한단 말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죠. 다시 조건 투자 대안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인다, 낮춘다. 답은 칠판의 맨 앞에 있어요. 알겠어요?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 상세 관계.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낮춘다가 아니고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이 투자단 들어와서 처음 공부했던 표현도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을 기억을 합니까? 기억 안 나도 관계없고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보상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 할증. 요건 기억 대충 있죠? 지난주도 만났는데 예상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 요구를 뭐 한다? 높이게 된다. 하늘에 떨어진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물어봤어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를 낮춘다? OX
높이게 된다.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안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뭐한다. 읽으세요. 높이게 낮춘다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답을 잘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투자자들을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래프가 또 나왔습니다. 종축은 기대 수익, 횡축은 위험이라고 할게요. 여기 0이라고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위험이 뭐 한다? 커진다. 위쪽은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 얘를 그대로 옮길 겁니다.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말 됩니까? 다시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높이게 된다. 그럼 제가 그린 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아이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디를 선택하여도 효용에 차별이 없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무차별 효용.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자, 읽어야 됩니다. 무차별 효용 곡선은 아래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배가 튀어나왔지요. 배가 튀어나온 걸 오목이라고 해요, 볼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오목 튀어나왔다 하나요? 배가 뭐라 그래? 북을 시험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요. 자 아래쪽을 바라보고 볼록이라고 하잖아요. 볼록한 어떤 모습이다. 우, 하향, 상향, 상향 형태를 나타내는 건 투자자가 뭐다. 읽으세요. 위험, 회피적, 기피적, 혐오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이게 뭔지를 정의를 못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옮긴 게 뭐다. 무차별 효용 곡선이고 아래쪽을 향해 바라보고 볼록한 우, 상향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투자자가 뭐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문이 등장하면 전부 제가 엉터리라 그랬어요. 현실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투자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나눕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크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공격적, 저위험 저수익하면 보수적. 그러니까 보수적을 위험 회피형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인데 상대적으로 공격적,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하나 그려보고요. 빨간색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은 제가 기울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전부 세 개가 뭔데?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뭐하고 급하고 이건 완만하고. 자, 의미를 볼 겁니다. 횡축이 뭐예요? 위험입니다. 종축은 뭐예요? 기대 수익이잖아요. 극히 보수적인 분들은 어지간하면 잘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위험이 조금만 커지면 더 많은 기대 수익을 바라게 돼요. 다시 보수적일수록 위험을 회피하려 할수록 기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뭐하고 급해지고. 그럼 공격적인 분들은요. 정기예금의 이상의 수익만 나오면 횡축이 뭐예요? 위험. 종축은 뭐예요? 기대 수익.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만 더 보이면 기꺼이 위험을 감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로또를 한 번이라도 사봤던 분들은 확률상으로는 사실은 가능성 없지요.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 1등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로또를 그렇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 로또를 사는 순간 무슨 생각에 나는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안 산단 말인데 사는 순간 대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적인 분들은 1등이 아니면 뭐 어때? 4등만 돼도 좋아. 이런 분들 기꺼이 막 질러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만 조금 보여도 충분히 위험을 감내하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 공격적이다. 다시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얼마나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이게 활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우차별 곡선의 형태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OX. 숨도 안 쉬고 달라진다. 뭐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기 긴가민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론 공부할 때는 다르다, 달라진다는 전부 오지문이 됩니다. 다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뭐 한다? 달라진다. 다시 의미를 보세요. 보수적인 분들은 어지간하면 투자해야 안 해. 그럼 위험이 조금만 늘어나면 더 많은 수익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공격적인 분들은 정기예금 예상의 수익만
조건만 나오면 충분히 위험을 감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게 뭐고요? 공격적, 급한 게 보수적이 됩니다. 자, 교재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 회피형, 추구형, 중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은 뭐다? 위험 회피형이다. 10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을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고요. 동의어로 뭐라고 한다? 혐오적 뭐라고 한다? 기피적. 우리 공부했던 게 나와요. 1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죠. 너무 당연하다.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를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이다. 동그라미 2번. 그럼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두 줄 내려와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할지라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할 때 밑줄 쭉 가셔야 돼. 이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뭐한다? 감수한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뭐한다?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동그라미 3번 다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투자 안에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을 뭐한다? 높인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무차별 효용 옥수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보입니까? 그림 보기 전에 바로 한 줄 위에 무차별 곡선이 아래쪽을 향해 오목볼록한 어떤 모습 상향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투자자가 뭐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걸 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그림이 왜 그림이 뭐예요? 무차별 곡선인데 A 그림이 B 그림보다 기울기가 급하죠. 이렇게 A 그림이 더 뭐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급하고. 그럼 B 그림은 기울기 완만하죠. 상대적이에요. 공격적이면 기울기가 뭐하더라? 완만하다. 이미 26회 때 그 지문은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우측에 보조단 가시면 동그라미 2번 가세요. 기울기가 급한 경우는 극히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투자자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일정한 위험 증가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 증가를 요구하는 경우고 끊고 반면에 B처럼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우는 공격적 투자자로 기대 수익 증가가 위험 증가를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족한다고 돼 있죠. 공격적인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기예금의 수익만 보여도 기꺼이 질러요. 근데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안 한다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하는 순간 그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바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태도를 정리했고 이제 공부했던 걸 활용을 합니다. 괄호 4번 타이틀을 가요. 타이틀이 밑줄 겁니다. 평균 분산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배 원리. 거기까지 밑줄 하시고 칠판을 보러 갑니다. 자, 우리 평균 분산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분산 이제 지배 원리가 뭡니까? 정의할 건데요. 두 투자 대안의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큰 것, 작은 것. 너무 당연한 얘기. 분산이 작은 것. 그럼 분산이 동일하다고 하면 평균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평균 분산 뭐라고 한다? 지배 원리. 뭐 거창한 얘기 아니고 조금 전에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뭐 하는 것? 작은 것.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배 원리. 다시 두 개 투자에 대한 평균이 뭐 하면 동일하면 분산이 작은 것. 분산이 동일하면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걸 지배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박스에 보시면 A, B, C, D 투자 대안이 나옵니다. 있나요? 자, A, B, C, D 네 가지 투자 대안이 보이고 그 네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칠판 볼게요. 네 가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투자 대안은 기대 수익이 얼마 됐어요? 10%. 표준 편차는 14. 위험이라고 쓸게요. B는 얼마예요? 5%? 4%에? B 5% 4%. C는 10% 18%. D는 4% 4%. 봅시다 이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간단한 거니까. 그럼 지배 원리를 공부했으니까 평균이 같으면 위험이 어떤 걸? 작은 걸. 위험이 동일한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공교롭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는 평균값이 뭐예요? 같잖아요. 그럼 위험이 작은 게 어떤 거? 14. 그러면 A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C를 선택하지. 그게 합리적인 태도잖아요. 이게 복잡한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두 개의 기대값이 같죠. 그럼 다음 위험이 큰 것, 작은 것. 작은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지배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럼 왜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까? A가 C를 지배한다라고 읽습니다. 왜 지배입니까 하면 기대 수익이 동일하므로 위험이 작은 게 큰 것을 뭐한다?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A 투자 대안을 뭐라고 읽어낼 거냐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다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대상 후보를 의미합니다. 다시 후보를 좀 선별하기 위해서 지배 원리를 공부했어요. A가 C를 뭐 한다고요? 지배. A를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시험장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짝꿍이 물어본대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줄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 말고 투자 대상 뭐다? 후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뭐다? 투자 대상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A는 후보가 되죠. 여기 봐야 됩니다. 그러면 C는 후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B하고 D는 이번에는 뭐가 같아요? 편차가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거 선택하셔야 돼? 기대 수익 큰 B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D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B가 D를 뭐한다? 읽으세요. 지배한다. 왜 지배한다? 위험이 동일하므로 기대 수익 큰 게 작은 걸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B 보고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지배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투자 대상 후보를 선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지배의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뭐라고요? 후보를 선별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 후보 하나를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C하고 D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 뭐라고 하면 돼? 아닐 B.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할 후보는 지금 A, B죠. A, B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들의 두 개의 묶음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 후보의 묶음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 C하고 D 선택한다고 하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아니에요? C하고 D를 하고 싶다 마음에 들면 도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괜히 한 게 아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A와 B가 이제 후보잖아요. 후보죠, 후보. 공감이 안 되는 거 봐. 다시 C하고 D는 후보예요, 아니에요? 요거 선택하면 합리적이 아니고 도라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할 후보는 A하고 B 중에 하나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안경수 사모님, 예. 이제 억한 심정 있는 건 아니고, 예. 하나 고르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A하고 B 중에 본인 하고 싶은 걸로. 어느 거 하실랍니까? A와 B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B 하신답니다. 절대 큰 돈은 못 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인데 잘 지켜요. 자, 이런 태도를 우리는 보수적 투자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저위험 저수익을 선호하면 뭐라고 한다?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수업 진행에 도움을 안 줘. 자, 그럼 본인 마음속에 지금 A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에 집안도 말아먹을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공격적 투자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뭘 정리했냐면 여러분은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위험, 회피형인데 이렇게 저위험, 저수익을 선호하면 뭐라고 쓰고? 보수적. 고위험, 고수익 선호하면 뭐다? 공격적.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성향마다 투자 대상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두 개의 묶음을 뭐라고 했고 읽으세요. 집합.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 중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 위험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투자 대상을 최적 포트폴리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지를 말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지배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고 후보를 선별하기 위함인 것이고 후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읽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그 중에 내 입맛에 콕 찍어서 나 이거 할래 이게 뭐예요? 이러세요. 최적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한 투자자의 최적인 것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묻는 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수익을 먹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대 수익을 낮게 가져간다면 위험이 뭐 하더라? 작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 상당수 물어보는 것은 표준 편차 의미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A와 A 물어볼게요. A가 B를 지배한다. OX 지배가 되려면 동일하면 작은 거, 동일하면 큰 거예요. 그 지배 관계 아니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B가 C를 지배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면 작은 거, 동일하면 큰 게 뭐다? 지배다. 그러면 지배 관계 아니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크더라도 기대 수익이 큰 투자 대안을 선호한다. OX. 그게 좋다 나쁘다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표준 편차 의미가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동의어로 분산 뭘 말한다? 위험.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A, B, C, D 중에 CD는 무시해버리고 그럼 B가 A에 비해서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래요. 그게 뭘 물어봤는데 표준 편차나 물어봤어요. 편차 의미가 적다는 얘기는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 1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은 이걸 지금 다 한꺼번에 물어볼 수는 없어요.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계산 문제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앞에 정의,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이 과정을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표로 주고 골라라라고 한 적도 있고 그림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좀 크게 잡으시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총각이 학원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연애도 하면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총각이니까 그럼 총각이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후보를 잘 선별해야 돼요. 그죠? 가끔 이제 이런 총각 중에는 그 아가씨를 가장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잘 선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미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지배 원리예요. 그렇습니까? 후보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한 명 한 명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아줌마는 뺐습니다. 아줌마는 뭐예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인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수많은 아가씨 중에 나 오늘 같이 밥 먹어. 나랑 같이 공부해라고 찍었어. 작업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지금 그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우리 여러분의 투자의 태도를 쭉 정리해서 표현을 바꾸는 거잖아요. 생활에 하고 있는 걸 학자들이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배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투자 대상 후보를 선별하기 위함인 것이고 후보 하나하나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중에서 콕 찍어서 나 이거 할래요를 뭐라고 한다. 최적 이렇게 이제 뭐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 표 위에 볼게요. 1번 지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란 불확실성 하에서 두 투자대의 기대 수익이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잖아요. 끊고 그럼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배 원리. 이제 표 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A하고 C는 평균이 뭐하다? 같다. 그렇죠? 그럼 편차가 작은 게 뭐예요? A잖아요. 그럼 A가 C를 뭐한다? 지배 쓰세요. 그렇게 제가 예전했어요. A가 C를 뭐한다? 지배한다. 그렇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지배한다. A가 C를 지배했고 그러면 A 선택한다 그랬죠. A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C는 X하고 그럼 A 보고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A가 A지 뭐 하지 말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A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그럼 B하고 D로 갑니다. B하고 D는 위험이 같죠? 그렇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 큰 게 뭐예요?
B. 또 B가 D를 뭐 한다? 지배한다. B가 D를 지배한다. B 동그라미 치고 D는 X. 그럼 B 보고 뭐라고 읽을 거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D는 뭐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됐죠? 그럼 A, B의 묶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후보는 A, B밖에 없어요. 하나씩 마음에 찍으세요. 본인 하고 싶은 거. A를 선택한 태도는 뭐라고 하고?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는 거고, B를 선택해서 뭐라고 한다? 보수적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그 내용이 기억 니은까지 표현인 거니까 니은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